마지막인데 마무리 좀 잘 해줬으면 좀 좋겠습니다. 표는 오늘 일찍 킨 만큼 제가 몇 시야? 7시 한 15분 안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뽑아놨는데 그래도 7시 15분 안에 이렇게 보내드릴 거고 가보겠습니다. 뭐 전 경기를 다 분석하지는 않을 거고 분석 안 한 경기 표에 다 내용이 있어요. 그냥 멘트만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시리아는 중국 새끼들 못 믿어. 그냥 뭐 묻지거 치우거나 그런 그림으로 보고요. 일본 대 튀르키예 첫 경기인가? A매치 이게 첫 경기 맞지? 9시 20분 오케이. 요거 먼저 갈게요. 후원해주신 형님들 감사드리고 일단은 뭐 일본의 축구의 좀 위력 뭐 독일전을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뭐 비단 뭐 독일전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일본 그 정도로 강하지 않다라고 말했을 때부터 일본 축구 상당히 잘한다. 뭐 작년 초부터 내가 그랬죠. 일본 진짜 지금 뭐 여러 가지 시스템적이나 여러 가지로 너무 잘 잡혀가고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에 대한 이제 우려점을 엄청 또 한국인으로서 너무 불안하더라고. 물론 벤투 감독이 엄청 잘해줘가지고 우려점을 좀 씻긴 했습니다만 일본이 지금 굉장히 매서워요. 굉장히 매섭고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튀르키예 좀 전력적인 어떤 누수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방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누수가 있는 상황이라 일본이 기본적으로 많이 우세한 경기입니다. 경기는 이제 벨기에 일본 홈이 아니라 벨기에 중립 경기고요. 지난번에 이제 독일에서 했었죠 일본이 중립 경기라 일본 같은 경우 또 해외 쪽에 그런 일본 선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잘 돼 있기도 하고 이 경기에 대한 변수는 변수적인 측면을 좀 들어드릴게. 어쨌든 뭐 사실 독일을 개털고 온 일본이기 때문에 그 전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없는데 조금 이 경기에 대한 어떤 변수적인 측면만 말씀드리면은 일본은 더블 스쿼드 형님들 월드컵 때도 뭐 일본도 똑같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축구를 항상 비판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하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잖아. 일본 자국 내에서 그런 월드컵 직전에 일본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은 플랜 A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월드컵 뭐 개똥나라도 아니고 뭐 스페인이랑 뭐 저기 독일이랑 같은 존데 우리가 뭐 더블 스쿼드 운영을 지금 할 때냐? 우리 베스트 11 이렇게 빨리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본 감독은 더블 스쿼드 운영을 가져갔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맞춤 시스템, 뭐 이 전략, 이 전략. 그러니까 일본이 실제로 그러면서 막 뭐야? 지금도 쿠보 같은 애들이 벤치로 들어가죠. 그게 베스트. 지난 독일전 일본 거의 베스트라고 살짝 보시면 되고 오늘은 또 다른 라인업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이건 어쨌든 근데 우리가 라인업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좀 편하긴 합니다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많이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 기본적으로 애초에 월드컵 준비를 더블 스쿼드로 했기 때문에 그 기조가 감독이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팀에서의 성장을 일본은 추구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베스트 11이 아니면 솔직히 워낙 약하잖아. 손흥민, 김민재 빠져봐 난리 나지 그냥. 일본은 근데 전체적인 팀 단위로서의 그런 더블 스쿼드 운영, 직전 경기 뭐 미토마나 뭐 또 누구야 걔 랭스에서 뛰는 이토주냐 이런 자원들이 또 선발로 들어가서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다라면은 오늘은 뭐 도안리치라든가 뭐 전방에도 뭐 후로아시가 우에다 대신 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카마다도 직전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빼줄 수도 있고 전체적인 뭐 공격 미드 전방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 경기에 대한 불안 요소예요. 일본은 제가 직전 경기 분석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나 내용을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본은 이 경기를 못 이겨도 야, 어떻게 독일 이기고 트르키에 이기냐 이런 분위기가 막 엄청나게 형성될 만한 국가가 아니야. 결국 다음 월드컵이나 그런 큰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의 일부분의 한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같은 스탠스면은 이걸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우리는
어쨌든 결과를 내라는 계속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라는 소리는 아니고 일본 어쨌든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준비하는 어떤 일본 감독의 구상 그런 것들이 잘 시행이 되는지 뭐 좀 문제가 있다면 뭐 수정. 그 감독 새끼 맨날 씨발 노트에다가 펜질 적고 있거든. 일본 감독 새끼. 그런 쪽에서의 불안 요소가 있어요. 이기려고 막 작정하고 달려들 만한 라인업을 구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독일전에서 어떤 부분을 많이 얻었고 했잖아요. 그럼 또 튀르키예전에서 다른 라인업에 대한 실험 또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실험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이 경기가 뭐 불안 요소가 아예 없는 경기가 아니고 배당도 상당히 높은 겁니다, 형님들. 일본이 독일전처럼 나와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지금의 튀르키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뭐 무난한 승리가 어느 정도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불편하긴 하다. 뭐 아사노나 이런 애들 전방에 또 나오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걔들이 막 엄청 못하지는 않아요. 다만 일본이 과거에도 그러니까 작년에도 기복이 좀 있었어. 기복이. 작년 이제 월드컵 전에 평가전 할 때도 홈에서 가나를 4대1로 이기고 그리고 4일 뒤에 튀니지한테 3대0으로 졌어요. 홈에서. 가나 튀니지 둘 다 아프리카 국가 아닙니까? 뭐 둘 다 지난 월드컵에 출전했었고 가나를 4대1로 개떡 바르고 튀니지한테 홈에서 3대0으로 졌어. 이런 나라야 약간. 뭐 동아시안컵 때도 중국하고 0대0 무승부했었죠. 일본이. 그러니까 이런 좀 것들에 대한 좀 불신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월드컵 전에도 그 마지막 평가전에 캐나다전에 졌어. 그리고 다음 경기 독일 이긴 거야. 이게 조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독특해. 월드컵 때도 그랬어요. 독일 이기고 코스타리카한테 지고 그리고 스페인을 이겼어. 변태 같은 나라야. AV 산업 발전돼 있잖아요. 변태 같은 나라라니까 약간 신기해요. 진짜 일본의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불안해. 오늘 이 경기를 보는 입장에서 일본의 어떤 풀로 나왔을 때나 이런 전력에 있어서는 크게 의심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 항상 일본이라는 나라가 뭐 예상외 선전을 거도 그 다음에는 약간 뭐 결과를 못 내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좀 있었기 때문에 봐봐 월드컵 전에도 에콰도르 0대0 캐나다 1대2로 지고 가가지고 월드컵 독일 이기고 스페인 이기고 올라갔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걸리는 측면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기세적인 측면도 그렇고 튀르키예가 풀 전력이었으면 저는 뭐 아예 언어바로 좀 틀거나 좀 많이 조심했을 것 같은데 튀르키예도 지금 전력에 대한 누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튀르키예 역시도 지금 유로 예선을 또 아르메니아와 홈에서 또 강한 전력으로 또 했었기 때문에 뭐 체력적으로도 뭐 튀르키예 역시도 100%라고 절대 보이지도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일본의 승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형님들이 이 경기를 어쨌든 배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 정도는 인지를 하고 가셔야 돼. 뭔 느낌인지 알지? 근데 뭐 어쨌든 결과는 저도 일본승을 봅니다. 오늘 일본승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구매율도 그렇고 저도 어쨌든 승사이드로 봅니다. 다만 지난 독일전에 그런 전력을 완벽하게 기대하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변수는 있다. 그 정도 느낌? 아시겠죠? 두 번째 한국 대 사우디 이것도 A매치고 요거는 이제 잉글랜드에서 열리는 부분이고 경기장에 대한 그런 측면은 우리는 웨일즈 잉글랜드 바로 옆에 스코틀랜드랑 이제 웨일즈 있잖아요. 옛날에 영국이었고 잉글랜드였지 참. 거기서 이제 어쨌든 근처기는 해요. 바로 옆 나라야. 비행기 타고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가는 느낌이랄까? 그 정도 느낌 되겠죠? 바로 옆에서 가는 거긴 합니다만 사우디는 똑같아요. 직전 경기 사우디가 A매치에서 이제 코스타리카한테 1대3으로 패배했어요. 이렇게 적어야 되나? 1대3. 1대3으로 패배를 했었는데 그 경기장 같은 곳입니다. 뉴캐슬 쪽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뭐 우리는 어쨌든 이동 자체를 하잖아. 가만히 있는 거랑 이동하는 거랑은 아무리 가까워도 분명한 차이는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뭐 직전 경기를 준비했던 그 위치에서 하기 때문에 장소 자체에 대한 이점은 뭐 중립 경기긴 합니다만 사우디 쪽에 어쨌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고 양 팀이 그리고 같은 타임
어쨌든 우리도 클린스만 감독으로 교체를 했지만 사우디도 감독 교체를 했어요. 사우디는 만치니 감독이야. 사우디는 직전 이제 코스타리카전에 3대1로 패배했던 그 경기가 만치니 감독의 데뷔전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은 뭐 대여섯 경기 했잖아. 다섯 경기 했나 지금? 어쨌든 몇 경기를 한 상황인데 감독에 있어서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만치니는 뭐 갈아꾸 있는 감독이야, 형님들. 다 알잖아, 만치니 정도면은. 물론 이제 이탈리아를 월드컵에서 떨구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과거에 뭐 맨시티 과르디올라 직전에 이었나? 아무튼 간에 맨시티에서 또 맨시티가 딱 올라오는 타이밍에 그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해줬고 그 밖에도 세리에 쪽에서 워낙 많은 팀들 대표적으로 뭐 인터밀란이나 해가지고 뭐 워낙 많은 팀들을 지도해왔던 뭐 산전수전 다 겪은 명장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약간 일정을 이기려고 짜오긴 했어요. 봐봐. 단순히 일본 옆나라랑 비교하면은 여기는 이제 독일 튀르키예야. 근데 우리는 웨일즈 사우디예요. 이 무슨 느낌이냐면은 물론 독일 요즘 안 좋긴 해요. 웨일즈 지금 축구 위기예요. 사우디 지금 몇 연패지 사우디가 A매치? 직전에 코스타리카 3대1, 그 전에 볼리비아 2대1, 그 전에 베네수엘라 2대1, 그 전에 오만 2대1, 그 전에 이라크 2대0. 걸프컵에서 개 꼬라박았죠 그냥. 이라크 오만한테 연달아서 예멘 잡은 거야 뭐 당연히 잡는 거고. 무도 아니고 다 져버렸어. 그 이후로 지금 만치니 감독 데뷔전 직전 경기까지 포함해서 5연패입니다. 5연패. 우리는 아무리 좋아도 5연패는 아니야 지금. 뭐 월드컵 이후로 지금 3무 2패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사우디가 우리가 잡을 만한 상대거든요. 사우디도 워낙 안 좋고 옆 나라에 뭐 이란은 상당히 잘 나가지만 잡을 만한 상대인데 감독에 있어서 역량 만치니 감독이 데뷔전이었다는 직전 경기가 점점 어쨌든 물론 오늘 경기 뭐 얼마 안 되긴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조정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일을 하고 있잖아. 어쨌든 만치 명장에다가 그리고 경기장 자체도 제가 사우디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얘들은 뭐 하던 데서 뚝 차는 거고 우리나라 어쨌든 이동이라는 것 자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사우디 프렘 봅니다. 사우디 프렘. 경기력적인 면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는 웨일즈 상대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A매치라는 게 어쨌든 연습에 있어서 뭔가를 좀 결과를 못 내더라도 경기력적인 부분이나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뭔가를 실험했다라는 거라든가 뭔가를 얻어야 되거든. 아무것도 못 얻었어. 근데 뭘 했는지 그냥 한 경기 버렸어요. 사우디는 코스타리카전에 비록 3대1로 패배했습니다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보면 가져갔고요. 점유율이 한 6대4 정도였어요. 물론 제가 경기는 못 보고 데이터적으로만 설명드리는 건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나 뭐 확실히 상대적인 부분에 있어서 패스에 있었던 사우디가 원래 약간 늪축구 느낌이 조금 있긴 했잖아요. 그런 느낌에서 조금 더 주도적인 운영이나 여러 가지로 뭐 패배하긴 했어도 얻어간 내용 자체는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대한민국은 국뽕 배팅을 하기에는 물론 제가 직종이 프레니였으니까 국뽕 배팅해서 주력으로 갔잖아. 웨일즈랑 했을 때 물론 골대 맞으면서 약간 운 좋게 먹긴 했는데 지금 정배로서의 국뽕 배팅을 가져가기에는 차라리 뭐 나는 그래도 우리나라 찍고 뭐 치킨 먹으면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물을 찍는 게 정신 건강에 조금 이롭지 않을까 싶고 그냥 일반적으로 배팅을 한다면은 사우디 편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세 번째 스코틀랜드 대 잉글랜드 이것도 A매치. 여기도 뭐 비슷한 결길이 또 붙게 됐는데 아유 더워. 스코틀랜드는 이제 키프로스 상대로 원정이 또 3대0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유로에선 전승 5전 5승에 실점도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한 골밖에 안 먹었어요. 잉글랜드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이제 우크라이나와의 이제 중립 경기였죠. 원정 경기 일정에서 폴란드에서도 매치를 했는데 1대1 무승부. 생각보다 좀 아쉬웠던 매치인데
일단은 뭐 라인업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라인업이 가장 중요한 매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뭐 스코틀랜드야 뭐 그렇다 치고 잉글랜드가 중요할 거 아니야? 큰 변화를 주지 않겠다라는 일단 인터뷰가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니까 딱 이런 느낌 같아. 우크라이나전에 잉글랜드가 보여줬던 경기력에 있어서 잉글랜드가 부족했더라는 부분은 전방에서의 좀 날카로움이에요. 뭐 감독도 우리답지 않은 그런 날카로움이었다라고도 뭐 사우스겐트 감독이 뭐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말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경기를 우리의 정상적인 뭔가 그런 기대했던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 이 경기도 다시 한번 좀 주전급의 라인업들이 대거 출전하는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감독도 일단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고, 그러니까 이 경기 전에 잉글랜드가 시원하게 이겼으면은 여기서 아마 좀 실험적인 픽들을 좀 가동했을 것 같은데 우리의 플랜 A가 우크라이나전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좀 바뀌는 자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 미드필더 쪽에 이제 지난 경기 선발을 했던 조던 핸더슨, 지금은 뭐 중동 쪽으로 떠나 있잖아요. 핸더슨이 직전에 상당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뭐 핸더슨이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뭐 벨링의 이런 애들은 다시 한번 선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직전 경기 60분 때 교체로 빠졌거든요. 나는 직전 경기 잉글랜드가 벨링햄을 안 뺐으면은 그래도 뭔가 2대1로 이겼을 것 같은 느낌은 솔직히 있어요. 물론 저는 그때 언더로 갔지만 어쨌든 근데 벨링햄도 뭐 체력 안배도 했겠다. 뭐 주전들 좀 잘 안 로테 안 돌린다고 안 돌린다는 식으로 인터뷰도 했겠다. 다시 한번 선발 나올 거. 케인도 마찬가지고. 그나마 이제 측면 쪽에 부카요 사카 대신 뭐 필포덴 정도가 뭐 바뀐다면 바뀔 수 있겠고, 어쨌든 잉글랜드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오고 직전 경기에 그런 안 좋았던 부분을 이 경기에 다시 보여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랑 상당히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스코틀랜드에서 좀 핵심 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들은 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잘 아는 애들끼리 붙는 거야. 저기 뭐 미드필더 쪽에 뭐 길모어나 뭐 존 맥긴, 뭐 에스턴빌라 각각 에스턴빌라 브라이튼이잖아요. 채 아담스, 뭐 지금은 사우스햄튼 2부 리그에 있지만 뭐 지난 시즌까지 뭐 일부였고, 요런 애들 뭐 맥토미니 맨유, 뭐 패터슨, 저기 어디야 에버튼의 로버슨 리버풀, 키언이 얼마 전까지 아스톤빌라였고, 에러니키 브랜트포드야. 싹 다 여기에 뭐 해줄 수 있는 자원들 싹 다 프리미어리그 잉글랜드에서 뛰는 선수들이야. 너무나도 잘 알아요. 서로가 잘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잉글랜드가 좀 수월하게 그래도 직전 경기 부진했던 내용을 좀 씻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스코틀랜드가 이번 유로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기도 하고, 또 홈이기 때문에 아마 셀틱 쪽에서 펼쳐지는 거라 상당히 또 열기 자체가 뜨거울 걸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저는 찍는다면 잉글랜드 쪽이 조금 유리해 보입니다. 역시나 뭐 대신 마인 가능성보다는 조금 약간 햄무틱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한 2대1 정도 봅니다. 2대1 정도. 아시겠죠? 잉글랜드 승 쪽으로 이렇게 보고, 스페인 대 키프로스 뭐 적지 않을게요. 유로 예선입니다. 스페인이 직전 경기 라인업 쪽으로 솔직히 전방에 대한 좀 뭐 믿음직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분석 당시에도 그랬어. 그러니까 스페인이 지금 라인업이 생각보다 좀 약해 보이긴 하는데, 조지아가 한창 좀 뭔가 좀 잘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타이밍보다는 한 1에서 1, 2년 전 그때 뭔가 확실히 좀 더 매서웠던 팀이었다. 지금 조지아는 솔직히 별로 안 무섭다. 물론 저는 막 이걸 마인을 보진 않았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두드러졌던 것 같고 7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어쨌든 스페인도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다니 올모나 아센시오. 지난 경기 이제 앞선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이 조금 걸리는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똥배라서 좀 그래. 그래도 핸디 이 값이면 똥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좀 똥배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해줄 가능성이 높다 냉정하게. 3.5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END 정도는 뭐 솔직히 상대가 뭐 다른 팀도 아니 키프로스 정도면은 뭐 직전 경기도 어쨌든 화력적에서 좀 터졌던 부분이 있고, 뭐 약간 잘 만드는 것 같은 스페인이 잘해요. 항상 스페인은 결정력에 있어서 항상 뭔가 터뜨리면은 1대1 찬스를 한 경기 한 5개씩 놓쳐. 터뜨릴 때는
모라타 이런 애들 있잖아. 흔히 이제 A팀 아들에서 보던 거 똑같이 그냥 골대 앞에서 막 다 날리고 정면으로 차고 막 삐꾸로 차고. 그래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직전 경기 좀 활약이 그래도 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됐던 걸 감안하고, 상대가 키프로스인 거를 감안하고 또 홈이니까 또 END 정도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확률 자체가. 그렇게 일단은 봅니다. 구수형님 어서 오세요. 분석할 게 없다. 가서 부러지면 그냥 부러지는 날인구나 싶은 그런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 경기도. 그리고 몇 번째야? 5번째인가? 4번째인가? 대충 할게요. 4번째로. 노르웨이 대 조지아. 요 경기는 유로 예선이고 마찬가지로 A조입니다. A조에다가 좀 전에 스페인도 A조고, 노르웨이가 지금 3위 1승 1무 2패, 조지아가 직전 경기 뭐 스페인한테 개박살났죠. 1승 1무 2패. 이렇게 일단 잘해 잡혀 있는데, 2조에서 일단 스코틀랜드가 5승이야. 5승이고 그 밑에 스페인이 있어요. 2승 1패. 경기를 좀 덜 해가지고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근데 이 경기에서 불안 요소는 제가 볼 때 하나야. 2위까지 진출이거든요. 2위까지 진출이야. 근데 이게 스페인은 그렇다 쳐요. 스코틀랜드가 이미 이게 운이 좀 많이 따라주면서 이미 5승을 역사상 처음이에요. 스코틀랜드가 유로 예선에서 4연승도 처음이었어. 근데 5승까지. 그 뭐 지금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게 이번 시즌에 이번 유로 예선에 나온 거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조금 노르웨이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좀 불운하다고 해야 되나? 전력 대비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솔직히 5승은. 이런 것들이 조금 뭐 걸리는 부분은 있어요.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좀 맥이 빠져. 우리가 스페인을 제낄 수 있는 가능성, 솔직히 노르웨이가 아무리 뭐 홀란드 있고 웨데고르도 있고 뭐 셀로스 있고 뭐 하더라도 좀 빡세긴 하잖아. 스코틀랜드가 이미 너무 멀리 가 있어가지고 약간 맥 빠지는 느낌, 그거 하나가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지아 같은 경우 홈에서 스페인을 상대했었고 일정상으로 유로에선, 노르웨이 같은 경우 이제 요르단과의 A매치였어요. 6대0으로 이제 노르웨이가 이겼고, 홀란드 안 나왔습니다. 이 경기 웨데고르 60분 때 뺐어요. 일정은 훨씬 유리해. 뛰지도 않았어 홀란드 아예. 교체로도 안 나왔어요. 웨데고르 60분 때 바로 빼줬고, 거기에 지금 3, 4일 간격의 일정이 상당히 많은데 노르웨이는 5일이야. 5일 쉬었어. 5일. 다른 팀 다 3, 4일이잖아 대체로. 3일 4일 간격. 상당히 휴식도 많이 쉬었고 뛰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리고 홈에서 2번 해 경기를.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지금 이게 너무 멀리 가 있어가지고 약간 기가 좀 빠질 수도 있는, 그거 말고는 변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전력적인 부분이나 일정적인 부분 전체적, 그 조지아는 안 좋다라고 했잖아. 노르웨이가 이번 시즌 고전하고 있는 거 홀란드가 없었어요. 한 3경기 정도가, 이 안에서 한 3경기인가 2경기 없었어 홀란드가. 그리고 한 경기 스코틀랜드한테 진 거 마지막 끝나기 5분 전인가 3분 전에 2골 먹었어. 그러니까 다 이긴 경기 진 거야. 노르웨이가 이 전적만 보고 약하다고 말할 수 절대 없어요. 저는 노르웨이가 스페인 다음에 이 조에서. 그러니까 스코틀랜드가 운이 존나게 좋아가지고, 운이 좋은 것도 있고 이제 다른 이유는 또 집중력이 좋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스코틀랜드가 또 정신적인 부분이 강한 국가잖아요. 그런 것들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전력 자체는 조지아랑 노르웨이는 좀 차이가 많이 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뭐 이런 부분들이나 뭐 일정 전부 다 감안했을 때 노르웨이가 지금 단계에서는 포기 안 할 것 같아요. 스코틀랜드도 막말로 노르웨이와의 맞대결이 있고 스페인과의 맞대결도 한 번 있어요. 대신 이제 뭐 조지아나 요런 팀들이 이제 스코틀랜드를 한번 꺾어줘야지 이제 노르웨이한테 찬스가 생기는 건데, 물론 노르웨이가 나머지 게 거의 다 이기고.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마인슨까지 보고요. 오바까지 보겠습니다. 전력 자체는 마인슨이 가능한 전력이야. 이렇게 보고 다음 경기. 어서오세요 형님. 뭐라지? 몰타 북마케. 이런 경기 형님들, 어제 제가 웨일즈 라티비아 말하면서 전패하는 것도 쉽지 않다 라는 멘트를 드렸었는데,
솔직히 웨일즈가 약간 운이 좀 좋았어요. 라트비아 상대로 냉정하게 터질 수도 있었던 경기였어. 근데 라트비아가 찬스를 좀 많이 놓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웨일즈가 사실 골에 대한 기대치가 사실 별로 없는 상황 속에서 뭐 한 골은 솔직히 끝나기 전에 넣었잖아. 추가 시간 진짜 다 끝나가지고 그때 넣은 거니까 뭐 그렇다 치더라도 PK로 리드를 잡았잖아요. 결국에 많이 위험했던 경기였거든요. 그 경기도. 근데 어쨌든 뭐 정배 쪽으로 좀 흘러간 부분인데 이 경기도 똑같아. 몰타 전패거든요. 북마케 위에 잉글랜드,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북마케 지금 4위. 위에 잉글, 뭐 우크, 이탈리아. 의미 없어. 이게 말이 유로예선이지 A매치야 그냥 형님들. 의미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어떻게 제껴 이걸. 잉글랜드 이미 확정. 우크, 이탈 싸울 거 아니야. 이런 경기는 뭐 분석 안 합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반대 봅니다. 그냥 무조건 반대. 이게 뭐 배당이 뭐 2점대 되면 모르겠는데 북마케 뭐 믿을 만한 팀도 아니고 이탈리아 비긴 거 나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다만 이탈리아랑 비기고 몰타 못 이기는 진짜 걔 역기스러운 이번 A매치 데이 마무리 그럴 수도 있잖아. 저는 이런 경기는 절대 정배를 안 찍으면 차라리 다른 거 찍어. 오늘 경기가 없었으면은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고 이걸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했겠는데 경기가 많으면은 이런 경기는 앵간하면 가면 안 돼. 잘 부러져요 진짜. 넘어가고 이탈리아 대 우크라이나는 솔직히 저 잘 모르겠어요. 요거 이탈리아 우크 잘 모르겠어. 굳이 보면 언더 쪽을 보긴 하는데 이게 언더가 막 엄청 좋아 보이는 걸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랑 잉글랜드 때는 언더가 좋아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 별점 2개 반. 약간 주력으로도 찍을 수 있을 정도. 물론 부주력으로 데려갔지만. 근데 오늘 경기는 그때보다 배당이 훨씬 더 낮은 것도 있고 그때 1.81인가 그랬거든요. 1.68인데 조금 애매해. 약간 오바스멜도 좀 나요. 약간 2대1 뭐 이탈리아 승이라든가 뭐 그런 냄새도 좀 나가지고 우크도 막말로 이탈리아 상대면은 잉글랜드 상대는 솔직히 공격 찬스가 많지 않았음에도 이제 집중력으로 진첸코가 한 골 박은 거라면 이탈리아 상대로는 조금 더 나은 측면이 있어서 이 경기는 모르겠어요. 나는 잘 굳이 찍으면 언더인데 모르겠어요. 직전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뭔가 분석적으로는 좀 저득점의 가능성이 높다 하면은 느낌은 오바 느낌이라 무서워서 못 가겠어. 그런 느낌. 넘어가고 벨기에, 에스토니아 이것도 END죠. 똑같이 유로 예선이고 이제는 이제 벨기에가 직전 경기 승리를 거두면서 오스트리아 제끼고 이제 1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뭐 전적 의미 없죠 여러분들. 4위 꼴등 아제르바이잔 무산패. 변수는 그거야. 벨기에 경기 제가 직전 경기 분석하는 거 들으셨죠 형님들? 나는 애초에 벨기에가 아제르바이잔 원정에서 쉽게 와야 할 거라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변수를 3가지를 들어드렸죠. 3가지. 꽤 많이 들어줬어. 꽤 많이 들어드렸어. 뭐 원정 거리라든가 존나 멀리 갔다 왔어요. 벨기에는 이제 잉글랜드 밑쪽에 그러니까 잉글랜드에서 이제 잉글랜드 섬이잖아. 거기서 이제 넘어가는 그 유럽 쪽 그 바로 그쪽에 있어. 뭐 아제르바이잔은 중동 쪽 거의 가장 먼 러시아가 빠진 상황에서 가장 거의 먼 거리 원정을 다녀왔다라는 측면이고 또 벨기에의 어떤 주축 선수들이 이적 시장 막판에 이적을 많이 했다. 경기 감각 부분이나 또 현재 소속팀에서 적응에 대한 측면들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대항전에 소집했을 때는 결코 긍정적이지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냉정하게 직전 경기 황인범 잘했어 형님들. 황인범 이적한 지 얼마 안 됐잖아. 끝 막판에 갔잖아. 올림피아코스에서 못 뛰다가 그거 뭐 계약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못했잖아. 황인범 우리가 알던 황인범 아니었잖아. 마찬가지야. 벨기에도 아제르바이잔의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 경기 주력으로 일반선 찍고 부주력으로 1마인 찍어서 그때 20배짜리 벨기에 1마인 하나 틀렸는데 아깝진 않아서 냉정하게 이 경기 일찍 해가지고 어쨌든 뭐 제대로 풀 경기를 보기도 했고 벨기에가 솔직히 못 이길 수도 있었어요. 아제르바이잔 상대로 먹힐 뻔한 찬스가 몇 번이나 있었어. 나 그래서 이제 1마인 그래도 부주려고 첫 폴이었거든요 그때. 기대를 했는데 이거 좀 놔줘야겠다 일반승만 해라 막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정도로 지금 막 그렇게까지 벨기에가 엄청나게 좋은 어떤 흐름의 상태는 아니에요. 이게 핸디가 높으면 어쨌든 간에 뭔가 좀 시원시원한, 야 전반을 퇴근시켜줘라 이러면서 봐야 되잖아. 근데 벨기에는 그냥 뭐 물론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뭐 해줄 수 있어요, 충분히 전력적으로. 근데 지금 어쨌든 보이는 그림 자체는 벨기에 팀을 구성으로 따졌을 때 이제 뭐 크루트와 빠진 것도 그렇고 케빈 데브라이너 빠진 것도 그렇고 정상이 아니야. 지금 나머지 선수들 뭐 루카쿠나 이런 애들, 얘네가 루카쿠, 틸레만스에다가 이거 보고 해야겠다. 이적한 애들이 요런 애들은 또 여기랑 뭐 도쿠, 카라스코, 또 어딨어? 케텔라르, 오펜다, 다 이번 시즌 여름 이적 시장 이적한 애들이거든요. 다 해줘야 되는 자원들이야. 루카쿠도 그렇고 킬텔레만 주전이잖아. 도쿠, 뭐 카라스코. 얘들은 막판에 이적했고, 카라스코도 거의 막 이적 시즌 시작하고 이적했죠. 이적했고 그나마 좀 일찍 이적한 사이즈인데 텔레마스도 늦게 이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현 소속팀에서 오펜다 정도 제외하고는 출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얘도 맨시티잖아. 얘도 이제 중동 넘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틸레만스 에스턴 빌라 후보예요. 오펜다가 그나마 이제 뭐 좀 많이 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뭐 핸디도 이고 똥배라서 뭐 다른 경기가 더 좋아 보인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막 불안하다 막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냥 가볍게 뭐 고배당 해무 정도 찍고 싶다,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7번째 스웨덴 대 오스트리아. 또 이제 강호들끼리 또 이렇게 만났는데, 좀 전에 봤던 벨기에랑 같은 조입니다. F조고요. 스웨덴이 3위, 그러니까 2위 싸움을 거의 약간 들어가는 느낌인 거죠. 이 두 팀이. 오스트리아가 2위, 3승 1무. 직전 맞대결은 오스트리아가 홈에서 가지고 놀았어요, 스웨덴을. 스웨덴은 제가 또 직전 경기 에스토니아 원정 경기 때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구조적으로 강팀한테 약하고 약팀한테 강해요. 뭐 직전에 분석을 들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스웨덴이 전방은 상당히 강하거든요. 전방은 이제 뭐 이삭, 또뭐 클루셉, 뭐 라이프치, 뭐 포르스베리, 또 엘랑가 뭐 오늘 부상으로 빠졌는데 어쨌든 뭐 요런 자원들, 뭐 상당히 좀 잘하는 자원들 전방에서 이제 특히 포르스베리 같은 경우에는 기동력이나 이런 건 솔직히 전성기에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볼을 상대가 좀 실력이 좀 떨어지면 양악하는 능력 하나만큼 기가 막혀. 제끼는 온더볼도 상당히 좋고 패스도 좋고 마무리도 괜찮기 때문에 포르스베리는 제가 볼 때는 양악할 때는 제일 좋은 유형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스웨덴이 미드필더 라인이 약해요.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스반베르그도 개인 사유 관련으로 볼프스부르크 주전 미드필더, 옛날에 이제 볼로냐에 있었고, 얘도 이제 오늘 빠지는 것 같고, 수비 쪽에서도 뭐 아우구스틴손 여전히 빠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직전 경기 A매치였거든요. 물론 그때 오스트리아가 A매치에서 몰도바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하긴 했어. 홈에서. 몰도바를 홈에서 못 이기긴 했어요. A매치 때. 이때 핸디 2인가 받았잖아. 못 이기긴 했는데, 그냥 스웨덴은 강팀과의 상성이 안 좋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좀 문제나 이런 게 바꿔야 되는데, 가뜩이나 좀 약한데 이제 좀 굵직굵직한 결장자들도 지금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뭐 에스토니아를 대파해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만, 본인들이 하던 대로 좀 강팀한테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또 이제 랑닉 감독 아닙니까? 기본적인 압박에 대한 강도는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감독이야. 스웨덴이 그런 팀한테 약해요,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그래도 풀어낼 가능성이 높다. 뭐 원정인 거 감안했을 때는 뭐 무승부 못 찍어볼 만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한 번 이겼으니까 뭐 두 번 다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이기면. 뭐 못 찍어도 나쁠 것 같지는 않은 경기인데 어쨌든 프렌으로 봅니다. 몇 경기 남았냐? 다음 경기 스위스 대 안도라. 내가 이 스위스 새끼들이랑 4대가 안 맞아. 아 진짜. 여기도 뭐 사실 적을 필요도 없는데 스위스 1위. 뭐 이 경기 승패 자체는
변수가 없어요. 그냥 스위스가 무조건 이기는 경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뭐 배트맨 구매율상 안도라 배당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무승부나 역배 찍을 수 있는데, 이거 만약에 찍으시는 분들 계시면은 진짜 짤짤이 던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10,000원, 20,000원 던지지 마. 돈 존나 아까우니까. 1,000원, 2,000원 던질 수 있어요. 뭐 막말로 2명 퇴장 당할 수도 있잖아, 스위스가. 어쨌든 그런 경기인데 전력은 그냥 압도적이에요. 압도적. 스위스가 물론 직전 경기 이제 또 사고를 치기도 했고, 어디야, 코소보 원정에서 진짜 코소보가 득점 찬스가 딱 두 번 있었는데 둘 다 약간 집중력 부족이야. 스위스가 지난 6월 A매치 때, 6월 그 A매치 기간에도 제가 직전기 분석했던 것처럼 모든 실점이 다 그렇게 먹혔거든요. 근데 이번에 두 골 다 그렇게 줬어. 심지어 한 골도 아니고 두 골을, 추가 시간 10초 남기고 처먹히진 않나. 근데 어쨌든 직전에 코소보전에는 경기력이 조금 애매하긴 했었는데, 이전에 어쨌든 양 팀이 보여줬던 경기력에 대한 갭이나 뭐 그전에 뭐 루마니아, 이스라엘 상대로도 스위스가 정말 압도적인 경기를 했어요. 홈에서. 게임이 안 될 정도였어. 뭐 루마니아 상대로 2대2 무승부를 했지만 이때도 일반승 극장, 씨발 이때는 두 골이 부러졌네. 스위스 때문에 이거 극장으로 두 번 틀렸어. 지난 6월에도 그러더니 일반승이었는데 둘 다. 어쨌든 100대 0 경기였는데 이제 89분에 한 골 먹고 추가 시간 또 끝나기 직전에 한 골 쳐먹어서 루마니아 전도 2대2 무 뛰었는데, 이게 스위스의 좀 불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해물을 찍을 수도 있고 뭐 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위스가 애초에 지금 3경기 연속으로 그 지랄하고 있어요. 3경기 연짝으로다가 제가 지난 6월에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안 그런다고 얘기하고 이제 주력으로 갔는데 또 지랄해서 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 팀이 그동안에 어쨌든 뭐 홈이든 원정이든 직전에 코소보전 제외하고 보여줬던 압도적인 경기력, 뭐 안도라 같은 경우 자판기 수준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이마인의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이마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잘해요 스위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 새끼들 진짜로 어지러워 그냥 아주. 직전에 로테이션도 아예 안 돌아갔던 건 아니고, 미드필더 애들이 조금 풀타임을 뭐 뛰긴 했는데, 뭐 전방 애들은 좀 돌아갔고, 어차피 안 돌아 상대로 그냥 가둬놓고 패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방에서 좀 로테이션 돌아간 게 좀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안 돌아는 뭐 없어요. 근데 난 진짜 주적으로 못 찍겠어 형님들. 이 2번 연속으로 개 말도 안 되는 경기, 심지어 한 번에 씨발 2대 0인데 씨발 추가 90분 딱 되고 추가 시간 뜨니까 뜨자마자 한 골 쳐먹히더니 한 골 더 먹혀서 2대1무를 띄우지 않나. 일반승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배당도 그때 내 기억에 좋았거든. 스위스가 똥보였고 그거 하나 탐폴락 나고, 저번에 10초 남기고 쳐먹히고. 이젠 진짜 도저히 주력으로는 못 찍겠는데, 내가 안 가면 들어오지 않을까 형님들? 내가 주력으로 안 가면 원래 그러잖아. 그럴 것 같은 느낌. 루마니아 대 코소보. 저번에도 뭐야, 토트넘 오버 내가 점으로 3번 연속 당했거든요. 안 가니까 전반 오버 찍더라고. 개 같은 새끼들. 내가 그때도 똑같은 소리 했는데, 내가 안 가니까 오버 들어올 것 같았는데 진짜 전반에 퇴근 시켜주더라. 물론 그날 먹긴 했어요. 5승 2무 3패가 아니지. 2승 3무. 코소보 5위 4무 1패 무잡이죠. 역시나 뭐 극접배당 마에 당연히 하나가 아니라 뭐 2개도 터질 수 있지 형님. 그래서 제가 공지에 남겼잖아. 오늘은 뭐 분석에 대한 의미보다도 잘 골라야 돼요 형님들. 약간 그 손가락에 대한 그 촉이 좀 중요한 날이야. 코소보인데 기본적으로 코소보가 직전 경기 스위스전을 비기긴 했습니다만, 사실 얘들이 뭔가 잘해서 비겼다고 하기에는 내용 자체가 솔직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2골 다 뭐 스위스가 좀 방심했던 부분들, 약간 좀 얻어 걸린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지, 냉정하게 지공 상황에서 스위스의 수비를 제대로 타격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었어. 내가 90분 다 봤는데 그냥 2골 다 마지막 골로 10초 남아가지고 스위스가 미드필더들이 백코트도 안 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더라고. 걷어내는 거 지켜보고 있었다가 처먹히고, 한 골은 이제 방심하다가 뒷공간 뚫려서 처먹히고. 어쨌든 코소보도 지금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이 한 명 빠져있는 상황 속에서 이게
루마니아가 지금 2위잖아요. 1위가 스위스고 3위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절호의 찬스야. 루마니아는 꽤 오랫동안 그런 메이저 대회, 유럽 소속에서 뭐 월드컵이라든가 뭐 유로라든가 이런 메이저 대회에 참가한 게 꽤 오래됐어. 지난번 분석 때도 말씀드렸듯이 루마니아가 한 10 몇 년 전쯤에는 제 기억에 좀 잘했었던 것 같거든. 그때 저도 뭐 학생 때니까 15년 전, 16년 전 학생 때였으니까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직전경 이스라엘전에도 제가 전력 자체는 이스라엘이 약간 좋거나 비슷비슷한데 지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무승부에 뭐 딱 봤잖아. 그대로 무승부가 났고, 전력 자체는 루마니아 코소보다 더 좋아요. 그런 상황에서 루마니아의 작전은 어쨌든 이스라엘 상대로 승점을 잃지 않는 그림에 있어서 딱 2위 하자 이거야.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총력전이야. 총력전. 그냥 붙는 매치가 아니라 루마니아는 오늘 씨발 죽어도 내가 이긴다 이러고 일단 나가는 매치라는 걸 형님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경기를 코소보 쪽으로 스위스한테 어떻게 뭐 했다고 사실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기본적인 전력도 루마니아가 더 좋은데 이거는 뭐 거의 필승의 의지로 나가는 거거든. 우리나라가 뭐 월드컵 한 뭐 2, 30년 뭐 한 10년 두세 번 못 나갔다고 쳐봐. 근데 나갈 수 있는 찬스가 와서 무조건 특히나 홈이야. 총력전일 거 아니야. 총력전이야, 총력전. 그래서 결국에 변수 쪽으로 이 경기를 어쨌든 배팅을 하더라도 무에 대한 뭐 그걸 찍거나 뭐 아예 뭐 해물을 찍거나 해야 되는 경기인데, 저는 그래도 지금의 루마니아의 어떤 그런 집중력적인 부분이나 이거를 좀 상당히 좀 높게 봐요. 또 간만에 찾아온 찬스인데 2조가 스위스 말고는 없거든요. 사실 코소보도 전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창 자합이나 이런 애 있을 때보다는 지금 많이 아쉬운 상황이죠. 이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저는 루마니아 이길 것 같아. 배당도 나쁘지 않고, 이게 배당이 막 1.5배 이랬으면 쳐다도 안 볼 텐데 1.8대잖아요 지금. 해외배당은 2점대지만 해외배당 흐름은 별로 안 좋아. 루마니아가 코소보가 뭐 직전 경기 스위스 상대로 무욱해서 그런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뭐 약간 어떻게든 이기려고 할 느낌. 그러니까 이게 설사 왜 승을 쪽으로 보냐면, 이게 만약 1대1로 흘러가고 있잖아. 루마니아는 닭공이야, 닭공. 만약에 이게 1대1로 가잖아. 그럼 보통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는 경기가 나올 그런 그림 경기들도 많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뭐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냥 마지막까지 추가 시간 10초가 남아도 포기 안 할 그럴 만한 경기여가지고, 전 그래도 그런 부분 좀 감안했을 때 정배를 보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전력적으로 봤을 때 뭐 확실하다까지 느낌은 당연히 아니고 찍어볼 만은 하다 정도 느낌. 독일 대 프랑스 이 매치고요. 한지 플릭을 일본이 보내버렸습니다. 경질됐죠. 아직까지 독일은 이제는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고, 프랑스는 뭐 특이사항으로는 올리비에 지루가 이제 빠졌어요. 올리비에 지루가 부상 아웃. 그래서 오늘 아마 뭐 튀랑이 선발로 튀랑이나 뭐 무한이가 나오겠죠? 같은데 독일이 지금 무너졌다라는 거는 뭐 형님들 다 아실 거고, 전술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릴게. 독일이 한지 플릭 감독 체제에서 어쨌든 보여주던 그런 전술적인 포인트 자체는 측면 수비에 대한 포인트들이 솔직히 좀 강했어요. 거기에 이제 하베르츠를 전방 쪽에 좀, 하베르츠는 이미 첼시 시절도 그렇고 아스날에서도 지금 좀 하잖아. 좀 고집적인 부분들, 전방에 대한 부분이나 키미, 옛날에 뭐 과르디올라가 측면에 있던 필렐람을 중원에 기용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키미를 사이드백으로, 또 니코 슐러터백 사이드백으로 중앙수비거든요. 중앙수비 뭐 중앙 미드필더 뭐 2선도 가능하고 뭐 3선도 키미는 만능이니까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진 건 아니에요. 전술적인 어떤 좀 색다른 그런 한지 플릭만의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야. 하베르츠 전방은 이미 첼시에서 완전히 실패했는데 독일 국대에서 쓰고 있었고, 키미에도 냉정하게 미드필더 어느 팀을 가도 주전 먹을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자원 아니야?
사이드백으로. 슐로터백? 아니, 얘를 왜 사이드백으로 쓰는 거야? 슐로터백은 심지어 발도 느려요, 형님들. 키가 190이 넘어, 얘가. 190이 넘어요. 물론 이제 뭐 뉴캐슬의 그 새끼 누구야? 루이스 덩크인가? 걔도 뭐 사이드백으로 잘해주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직전 경기 슐로터백 개 털렸잖아요. 일본 측면 자원들한테. 뭐 이토준이한테 뭐 탈탈 털리더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오늘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키미가 미드필더 자원으로 출전을 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많이 나와 있고, 하베르츠가 빠질 가능성, 실로터백이 아마 안 뛰지 않을까? 중앙에는 뭐 리디거나 이제 쥘레 있으니까 아마 안 뛰거나 뭐 중앙 수비로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은 지금 독일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요. 지난 일본전하고 같은 라인업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안 돼. 사이즈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뭐냐면은, 이건 어쨌든 좀 도전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술적인 좀 실험이자 도전이거든. 근데 이건 기본빵은 해준다는 거야. 기본빵. 독일이 그 전에 라인업에 대한 어쩐 뭐 지금 팀 자체가 안 좋긴 합니다만 기본빵은 해줄 수 있는 위치로 팀들이 소속 선수들이 이동을 한다. 그리고 하베르츠는 뭐 전방은 구대기인데 얘 이렇게 왜 쓰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누가 들어가든지 하베르츠보다 솔직히 낫겠죠. 뭐 요즘 뭐 독일이 전방에 대한 문제가 지금 있긴 한데 펠크르고도 부상이고, 뭐 마찬가지 제로톨 형태, 뭐 차라리 브란트가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토마스 밀러도 있고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지금 독일한테는 지금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는 제가 볼 때 올리비에 지루 빠지는 게 좀 커요. 지루가 빠지는 게 좀 커, 생각보다. 왜 크냐면은, 아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 아니 씨발 뭐 그리즈만, 음바페, 뭐 덴벨레다가 애들 다 있는데 뭐, 그리고 빠지면 뭐 튀랑이나 무한이 들어오면 되는데 뭐가 좀 크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루가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커요. 일단 그리즈만이 보통 잘할 때는 전방에 이제 타겟맨 있을 때야. 타겟맨. 그러니까 그리즈만이 타겟맨한테 볼을 넘겨주고 다시 받는 그런 움직임들. 그럴 때 그리즈만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여태까지. 이게 빠졌을 때는 그리즈만이 좀 고전했던 내용들이 리그에서나 그런 움직임에서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올리비에 지루를 계속 쓰는 거야, 프랑스가. 괜히 다 늙어 빠진 애들 쓰는 게 아니야. 일단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있고 연계를 해줄 수 있어요. 어차피 씨발 골이나 상대를 뭐 무너뜨리는 거 음바페, 그리즈만, 덴벨레가 하면 돼. 지루는 기둥의 역할, 든든하게 버텨주고 싸워주고, 또 지루가 패스가 좋잖아. 원터치 패스나 이런 것들 내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루 부상은 프랑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월드컵 때 한 골도 못 넣었는데 프랑스 우승할 때도 한 골도 못 넣었잖아. 지루가 무득점 스트라이커였잖아. 근데도 이제 계속 주전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루 부상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는 프랑스 입장에서 좀 전력에 대한 큰 누수라고도 어떻게든 볼 수 있는 싸움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독일 쪽으로 지금 볼만한 측면은 저는 없는 것 같아. 결국에는 A매치이기 때문에 프랑스가 그래도 잡아가느냐, 독일이 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아니면은 역시나 A매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독일이 그래도 중간은 갈 수 있는 라인업으로의 어떤 변동, 전력은 솔직히 나쁘지 않잖아 독일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존망했지만, 야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래도 평타는 쳐, 요런 라인업으로 회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랑스도 누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딱 사이좋은 무승부가 뜨느냐, 딱 그 선상에 대한 경기라고 보여져서 저는 뭐 이렇게 찍는 게, 이걸 뭐 단통으로 찍기에는 좀 솔직히 부담스러운 것 같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금조해가지고 금액 조절해가지고, 나는 뭐 오히려 뭐 독일이 한 번 더 질 것 같지 않다면 뭐 무에다가 좀 비중을 두고 뭐 승 약간 보험으로 가든가, 아니면 난 그래도 승인데 하면 뭐 승 찍고 뭐 보험 가든가, 뭐 반반 뭐 이렇게 가든가. 저는 이런 쪽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승무 사이드 정도 느낌으로. 아시겠죠 형님들? 너무 단통으로 찍기에는 조금 그래. 이것도 오바가, 그리고 1대1 무승부가 날까봐 독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한지 플릭이 떠난 시점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오바 찍기가 좀 그래. 약간 보수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형국에서의 경기를 좀 치를 수도 있잖아. 이게 왜냐면은 전 감독 체제에서 완전히 무너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 1대1 무승부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좀 충분히 있어 보여서
어느 바도 찍으면 오바를 찍겠지만 지금은 뭐 직전 경기 일본 하고 할 때는 제가 확신하고 왔거든. 이거 무조건 오바다고 갔는데 그 정도 느낌까지는 아닌 것 같다 냉정하게. 뭐 근데 찍을 수는 있어 보여요. 그래도 이 정도 느낌 보고 저기 뭐야 남미 쪽 그 월드컵 예선은 그래도 상대적인 강팀들이 다 원정 포지션에 있거든. 근데 남미가 홍빨이 존나 세 형님들 아시겠지만 뭐 볼리비아나 뭐 이런 뭐 저런데 다 고산지대야. 그래서 원정 팀들이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에콰도르 무승부면은 좀 찍어볼 만한 것 같긴 한데 전체적으로 일단은 좀 패스하는 그림으로 그렇게 가고